지난주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이제 허경영 문제를 다뤘는데 허경영의 이 하늘궁.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했던 반향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그것이 알고 싶다 1시간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한 10초 나오더라고. 그래 나왔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한 시간 했는데. 허경영 전문가. 허경영이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어쨌든 예상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지금 어쨌든 이전까지는 어쨌든 뭐 장난과 여러 가지로 섞여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좀 진지하게 보는 사람도 있어서 사실 요새 메시지는 허경영을 진지하게 받아주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이제 칼럼들도 나오고 하고 있던데 이 허경영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 대선에서? 허경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허경영을 지지하는 어떤 표심은 진지하게 볼 필요가 있죠. 허경영 씨가 아무리 뭐 그렇게 뭐 사기를 치고 무슨 뭐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뭐 이런 그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해도 그게 지지율이 안 나오면은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선거를 해보면 막 1%씩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 사회 정말 문제죠. 허경영의 문제가 아니고 그 지지율이 문제입니다. 허경영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어떤 정치적 심리가 문제다. 그렇죠. 왜 그러겠어요? 냉소. 다른 사람들은 다 이 문제 해결을 못 해주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코로나 전문가 되고 나서 냉소 얘기 많이 안 한다. 냉소 얘기 별로 안 한다. 기승전 냉소였는데. 허경영은 선을 넘은 게 나는 하늘궁에서 선을 넘었다고 넘었죠. 봅니다. 이거는 사이비 종교예요. 이제.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한 얘기도 한쪽으로는 공중전 마케팅 홍보를 통해서 선거에 출마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사이비 종교는 이렇게 암암리에 전도를 해야 되는 거지 공개적으로 막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한쪽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가 아닌 정치의 틀로. 그러면서 하늘궁의 신도는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허경영한테 중요한 것은 득표율이 아니라 자기한테 돈을 두고 붙는 신도의 수가 중요한. 하늘궁이 전국에 막 10개씩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안철수가 허경영 씨 포함해서 쌈특검으로 가야 됩니다. 세쌍 특검 아니에요? 트리플 특검. 깜짝 놀랐습니다. 저 주말에 보통 뉴스 잘 안 보고 쉬는데 네네. 금요일 날 저녁에 갑자기 울산에서 만나갖고 제가 네. 그날 오전까지도 이건 깨진 판이다 이미 이번 판은 나가리입니다. 다음 판에 다시 오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금요일 날 울산에서 만나고 같은 티셔츠 입고 나타나고 부산에 이 대표 어디 갔어 이 대표. 진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대표네. 진짜. 아니 나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야, 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대표 같으니라고. 아유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아유 정말. 정주영 같아 정주영. 어쨌든 어제 선대위에서 다 무대에 올랐습니다. 일단 어제 선대위 풍경 뭐 여러 가지 엇갈린 평가들 나오고 있는데 어제 선대위 풍경 총괄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괄적으로요? 네, 총체적으로. 총체적으로는 뭐 어쨌든 했으니까 한 거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다들 모여가지고 뭐 즐거운 분위기 연출하고 그다음에 엄한 거 좀 나오고 그 뭐야 스트리트 댄스 그것도 나오고 곡은 헤이마마인데 저는 덩실덩실 춤이 나왔습니다. 뭐 목도리를 들고 뭐 이렇게 하던데. 근데 이제 그 음악이나 기획은 MZ 세대 뭐 이렇게 겨냥해서 약간 한 부분도 있지만 모인 사람은 대부분 이제 뭐 50, 60대이기 때문에 이거 이상은 뭐 할 수 없고 그런 한계가 있었지만 어쨌든 다 같이 모인 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메시지가 윤석열 후보 뭐 연설하고 뭐 이러는데 난 언제까지 그럴 건지 난 참 그 뭐라 그랬더라? 그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못 이기면 지방선거에서도 못 이기고 총선에서도 못 이길 것이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없어진다. 없어진대요, 대한민국. 사라질지 모른다. 네. 아니 나는 그 연설을 들으면서 무슨 이게 1971년 대선이냐. 그때 김대중 후보가 박정희 씨가 집권하면 영구 집권의 총통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그때는 독재 정권이고 이건 너무 대국민 협박이 심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그래서 뭐 정권 교체를 해야 됩니다 하면서 뭐 역겨운 정권이라고 그러고 뭐 다 좋은데 정권 교체를 합시다는 근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유권자 중에 정권 교체를 주장하는 그 윤석열 후보 지지층 중에 그걸 뭐 계속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도 데려오고 이준석 대표도 옆에 있고 뭔가 하나가 이제 됐으니까 그럼 이제는 뭐 미래적인 비전이나 이런 거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 거의 없고 구체적인 얘기 하나도 없고 계속 그 뭐 그런 것만 얘기를 하니까 별로 이게 선대위를 이제 막 출범시킨 효과나 이런 것이 별로 좀 좋아 보이지 않았고요. 네, 그 최근 이제 상황을 놓고 보면 뭐 오늘도 그런 분석 기사들이 일부 있던데 국민의힘 지금 쓰리톱 체제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사람들 인식 속에는 어쨌든 쓰리톱이 누구예요 이제?
윤석열. 김종인, 이준석, 김종인이에요. 예. 예. 이 쓰리톱 체제가 돼버렸는데 이게 참 특이한 상황이긴 해요. 역대 대선에서 후보 원톱 체제가 예를 들면 최근에 한 일주일을 지나면서 윤석열은 김종인이 없으면 선거를 못하는구나. 이준석이 안 도와주면 못 이기는구나. 이 이제 구도가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일부에서는 그래서 홍준표한테 물어보기도 했어요. 바지 사장 같다. 근데 홍준표가 그렇게 뭐라고 대답했죠? 그렇게 만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홍준표도 그렇고 김종인이 또 이재명 얘기할 때 낮춰서 보지 않거든요.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근데 나는 김종인, 홍준표처럼 말하는 게 좀 정치판에 필요하다고 봐요. 요즘 뭐 사람 자체를 깔아뭉개려고 다 현황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인사들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얘기 계속 하는데 오늘도 이제 뭐 조홍천 의원이 노룩 윤석열이다 안 보인다 뭐 영어 문법이 맞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영어를 잘 몰라가지고 뭐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웃을 써야 되지 않나? 노룩은 안 보고 뭘 할 때 쓰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노룩 패스 이런 건데 노룩 베스는 김무성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안 보인다도 안 보인다는 건데 근데 윤석열 후보가 검사하다가 정치권으로 바로 직행한 케이스인데 누가 거기서 정치적인 역량을 막 발휘해가지고 자기가 뭐 이렇게 뭐 휘어잡고 뭐 혼자 하고 누가 기대하겠어요. 어떤 좋은 사람들, 어떤 그럴 만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느냐가 중요한 평가를 할 수 있는 포인트인 건데 그 전에 김병준, 김한길은 그게 아닌 것 같으니까 지지율이 떨어진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근데 이제는 김종인, 이준석이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길이에요. 김병준, 김한길보단 낫다. 아 훨씬 낫죠. 그게 뭡니까? 뭐 하는 분들이면 그분들이. 김세평은 어때 보십니까? 이 김종인, 이준석. 예쁜 브로치 얘기는 하고 뭡니까 그게 김병준 위원장은. 김병준은 안 예쁜 브로치죠. 그 김병준, 김한길보다 낫겠지만은 근데 앞으로 여러 숙제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략을 윤석열이 소화를 할 수 있을 거냐. 네.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김종인은 계속 약자와의 동행, 뭐 빈곤을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그 작정한 듯이 노동계나 진보 진영의 요구 반대로만 하겠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까지 작정을 하고 저렇게 가려나. 제가 궁금해서 최근에 새삼 한번 찾아본 게 있어요. 이회창은 2000년대 초반에 한나라당 대선 후보 총재 시절에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이회창, 단병호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이 고비고비 때 만나요. 만나고 심지어 2000년 총선 때 이회창 한나라당의 공약이 주 5일제 근무였고 유일하게 그 정당 중에 유일하게 공약을 냈고 민주노총이 그걸 평가를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윤석열은 그 뭐 노동계나 이쪽에서 나온 얘기 다 반대로 할 건데 그럼 김종인이 내놓는 거하고 충돌할 날이 분명히 온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윤석열의 멘탈리티나 이데올로기는 김종인보다는 김병준에 가깝습니다. 국가의 개입은 기본적으로 악이다라고 하는. 예, 그래서 김종인, 윤석열 간의 관계가 평탄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인데 제가 이제 드릴 질문도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확인한 윤석열 후보의 어떤 뭐 세계관, 뭐 노동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존의 국민의힘보다도 오히려 더 좀 극우스럽다라는 것들이 어딩을 통해서 확인된 제가 부분들이 김민하 있고. 평론가의 명문구를 막 제 칼럼에 막 인용. 예,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김민하 평론가라고 붙였어요. 이렇게 관로해 놓고. 아니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다 해요. 그냥 뭘 제가 뭐 국민의힘보다 더 국민의힘 같은 뭐, 이라고 네. 표현하죠. 특허낸 표현도 아니고 뭐 다 하는 하여튼 표현이 아닐까? 그런 네. 많이 후보. 버시니까 네, 그리고- 포용적이세요. 후보 그리고 후보 연설에서도 역겨운 유선 정권 교체하자 뭐 이런 어딩이거든요.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근데 김종인 위원장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사회경제적 문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어쨌든 우리 편과 아니냐를 갈라쳐서 자꾸 우리 편을 중심으로 해서 끌어가는 형태의 캠페인을 갈 건데 그럼 이 세 명의 조합이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화학적 결합이 가능한 조합인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김종인, 이준석은 공통분모가 없진 않아요. 이게 예를 들면 이 지난번에도 얘기한 이준석 대표가 주장한 선거 전략이라는 게 첫째로 이제 젊은 층의 수요, 정치적인 수요. 두 번째는 이제 호남 공략. 근데 이 두 가지를 하려면 지금의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그 아젠다 세팅보다는 일정 정도 중도로 와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거기서 자기가 특화해갖고 하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젠더 이슈에 대해서 아주 그 교묘하게, 영악하게 이제 자기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반페미니즘을 막 이렇게 이마에 써붙이고 나서지는 않지만 교묘하게 그쪽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표지판을 계속 거기 만들고 있는 거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아무튼 그런 공통분모인데 지금 윤석열 후보는 아예 공통분모가 없어요. 이 지금 주장들이랑 하면. 그래서 오늘 뭐 신문 보니까 누가 그런 표현도 썼던데 DNA를 바꿔야 된다. 윤석열의 DNA를 바꿔야 된다. 엄청난 일이 되겠죠? 사람이
바뀝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안 바뀌는데 뭐 아무튼 DNA를 바꿔야 된다. 네,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지 뭘 바이러스를 주입하면은 뭐 바뀔 수 있을지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근데 아무튼간에 DNA를 바꿨더니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이 얼굴로 페이스오프가 됐습니다. 절 꺼내 주십시오. 홍준표화 돼야 된다. 근데 그런 왜냐면 홍준표 의원도 DNA가 그렇다기보다는 베베꼴스요. 네, DNA가 이제 뭐 MZ 세대가 맞는다기보다는 MZ 세대가 하는 말을 뭐 이렇게 들어주는 뭐 듯한 그런 어떤 제스처로 많이 이제 지지를 모은 거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근데 아직 그게 첫 발도 못 디딘 것 같은 게 오늘 그래갖고 뭘 하냐. 근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약자와의 동행위원장을 윤석열 후보가 겸임하기로 했다. 이제 이전부터 나온 얘기죠. 그렇구나. 근데 똑같은 얘기가 있는데 그 밑에 그래서 오늘 범죄 피해자들을 만나기로 했다. 맞아요. 뭐 좋다. 범죄 피해자들. 근데 오늘은 모든 일정이 다 그거예요. 경찰서 무슨 뭐 방범 뭐 그다음에 뭐 치안 문제. 예, 뭐 그저 직접 저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뭐라고 합니까? 동네 순찰? 네. 그러면 이게 약자와의 동행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거는 범죄 피해자까지는 좋은데 예를 들면 이제 뭐 어떤 정도의 뭐 장애인이랄지 그다음에 정말 빈곤층이랄지 어떤 뭐 이 복지 제도의 수혜자도 못 되는 어떤 사각지대랄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약자와의 동행이어야 되는데 방범 순찰 뭐 그러니까 진짜 윤석열의 머릿속에서 약자는 진짜 물리적 힘이 약한 애들. 진짜. 약자 어디를 동행하는 거예요? 경찰서를 동행하는 거예요? 뭐 교도소를 동행하는 거예요? 어디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첫 발부터 꼬인다. 이게 근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철학적 충돌, 그 다음에 인물적인 어떤 충돌, 아직도 윤핵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포기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그건 충돌. 어떻게 보세요? 이 윤핵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윤핵관이라고 이제 지목돼서 누구나 윤핵관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장제원 의원이 선대위 출범식 날 거기를 안 가고 아버지 묘소에 가서 아버지 묘소에서 이제 이런 모습을 이제 오랜만에 페이스북에 올리며 뭐 아들 나오면 잘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이 지금 윤핵관 얘기하셨으니까 이 윤핵관 문제는 정리가 될까요? 뭐 지금으로서는 정리는 안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 일단은 이준석 대표가 그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정도임은 뭐 자기 입장에서는 확인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도 뭐 그 정도는 확인했다. 이 정도 수준으로 가는 건데 앞으로는 이게 쉽게 가라앉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준석 대표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나한테 홍보비 해먹으려고 한다라고 말한 인사 후보가 누군지 안다. 정리해라. 그분은 정리됐나요? 그거는 제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주도로 가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그게 그겁니다. 제가 혼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번은 라디오 방송에서 하려다가 제지당했어요. 그 얘기는 하지 말아라. 근데 제가 한겨레에서 특별히 하겠습니다. 제주도로 갔을 때 저는 바로 힌트가 왔는데 그 홍보비 해먹으려고 한다를 공개적으로 터트린 사람이 유튜버예요. 크로커다일이라고 하는 유튜버인데 크로커다일하고 원희룡하고 친합니다. 일타 강사도 시절에. 일타 강사를 크로커다일이 만들어준 그렇죠, 거거든. 예. 그래서 내가 이건 크로커다일 노린 거다. 이거 제주도로 간 거. 그러니까 크로커다일 씨가 제 페북에 댓글 달았어요. 뭐라고요? 이준석 빨리 돌아와라. 그래서 이거는 크로커다일 노리고 한 거다. 미안하다. 예, 근데 크로커다일이 윤핵관일 리는 없을 것이고. 네. 근데 그 얘기를 과연 누가 했을까? 근데 이번에 어쨌든 사태가 수습된 거를 보면은 제1주제는 홍보 문제였던 건 맞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예, 그러면 일단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윤핵관이 정리가 안 됐을지언정 나한테 주도권이 왔기 때문에 일단은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죠. 파리 때 얘기를 하고 장제원 사무실을 가고 홍보비 얘기를 하고 제주를 갔다. 아, 요게 힌트가 있다. 김민하 평론 어떻게 보십니까? 순천에 간 것도 이제 윤석열 후보가 기습 입당할 때에 이준석 대표가 있었던 장소가 순천이죠. 뭐 뒤끝 정치입니까? 뭐 그런 데만 자꾸 가. 근데 홍보비 얘기는 근데 누가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얘기는 있었어요. 그 이준석이 해먹을 거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준석이 실속을 챙겼다 이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실리를 가져갔다. 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대선 비용이 뭐 얼마나 드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500억 든다고 할 때 그 500억 중에 90%뭐 400억 이상은 홍보비일 것인데 네, 그거를 이준석이 다 집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임선대위원장처럼 이게 뭐 권한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김병준이랑 이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이거나 총괄 선대위원장 밑에 있는 상임 선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이 역할에 집중해가지고 난 이걸 꼭 하겠어요라기보다는 홍보 모시기 본부장을 해서 그 예산을 주무르는 것으로 실권을 확보한 거다. 이런 분석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누군가는 이게 이준석 여의도 문법으로는 이게 이준석이 홍보비 해먹는 얘기구만 이렇게 받아들여 쓸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결국 이 갈등 구조가
이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라고 부르는 이준석 대표를 싫어하는 중진들을 중심으로 한 이 사람들하고 이준석 대표의 갈등 구도가 그냥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제 이런 걸 넘어서 가지고 결국은 이제 대선 이후의 당권 그리고 당권을 통한 지방선거 공천 이런 걸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이 기반이 있는 거거든요. 싸움이. 그러니까 이 싸움은 정리가 이번에 될 수가 없죠. 다만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실력 행사를 하면서 윤핵관들이 일단 한수 접어주기로 한 분위기가 제가 볼 때는 권성동도 그렇고 장재원 의원도 이제 뭐 그 묘소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는데 그게 내가 살아있다 뭐 이거겠어요? 내가 살아있다라 그러면 딴 걸 썼겠지. 뭐 후보가 중심이어야 되고 뭐 이런 걸 썼겠지. 왜 묘소에 가가지고 그랬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거는 포스팅은.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한 수 접는 것이고 제가 볼 땐 그래서 일단은 잠복 상태로 갈 건데 근데 이 갈등은 반드시 돌출된다. 네, 곧 돌출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버전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 현근택 변호사가 한 얘기인데 상황과 왕세자 사이에 끼어 있다. 윤이 조선시대 얘기만 네, 하고 뭐 하여튼 그러세요. 그런 방식으로 구도를 이해하는 게 있고 그럼 제가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자 이제 이재명 후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게 재밌던데 이재명 후보가 그 댓글을 하나 캡처해서 올리면서 뭡니까 그 도이치모터스 장고증명 위조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조국 가족이나 우리 가족의 일이었으면 이렇게 진행이 됐겠냐 뭐 이런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의 여러 인사들이 뭐 시사라디오나 이런 데 나와서 윤석열 후보를 둘러싸는 여러 의혹들이 있는데 검찰이 봐주고 있다. 이 시각을 이제 깔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의 비교 대상이 조국 장관 때 어떻게 했냐. 뭐 이걸 이제 같이 얘기하는데 이 민주당 뭐 후보를 포함해서 민주당 캠프의 그러니까 이 인식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평론가부터 할까? 김수현 평론가부터 할까요? 네. 아니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윤석열 쪽에서 건의 수호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럼 본인들이 막 수호하고 했던 부분들 그것도 힘을 동원해서 수사에 간섭하는 행위인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는 또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리고 검찰이 안 하면은 이제 누구를 낼 거냐. 또 특검인가. 네, 그러니까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들면은 뭐 제대로 된 수사고 안 들면은 다 검찰 탓이고 이 태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거 이것이 무슨 설득력이 있을까 그 생각을 하죠. 김민하 평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좀 빨리 그럼 결론을 내든가 그렇죠? 이게 만약에 그 꼭 김건희 씨를 이렇게 포승줄에 묶어가지고 감옥에 넣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 그 빨리 좀 결론을 내주든가 이걸 질질 끌어가지고 그게 어떤 의도든 간에 이게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리고 어쨌든 간에 최근까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권오수 뭡니까? 회장님입니까? 그분이? 네. 뭐 회장님. 요즘엔 다 회장님. 네. 강남에는 뭐 10명 중 8명이 회장이에요. 네. 네, 다 회장님. 네. 그 회장님도 가시고 이제 뭐 그런 일들이 쭉 있으면 그 수사에 대한 김건희 씨의 뭐 이런 혐의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게 윤곽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뭐가. 근데 뭐 이랬다는 것도 없고 저랬다는 것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이 상태로 대선 끝날 때까지 갈 것 같거든요. 네. 아니면 빨리 아니라고 해달라고요. 뭐 결론을 뭘 내려야지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붙들고 있습니까? 그럼 저는. 검찰이 수사가 미진하다고 보는 건 맞는 거네요. 어떤 이유가 됐던. 근데 이 미진하다는 게 예를 들면 지금 이재명 후보나 등등이 얘기하는 것처럼 조국이었으면 나였으면 어땠겠느냐 이게 아니고 결국은 어떤 지금 정치적 국면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 얘기는 이제 맞을 수 있다고 보고 다만 그게 그렇게 뭐 같은 사건도 아닌데 똑같은 사건도 아니잖아요. 이재명의 입시 비리와 무슨 뭐 이 조국의 입시 비리와 윤석열의 입시 비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도 아닌데 뭐 이렇게 1대1로 비교할 건 아니라고 보고 계속 그런 언급을 하는 게 그 과거를 또 생각나게 하잖아요. 조국 전 장관 문제를 다시 떠올리게 하잖아요. 또 사과하는 겁니까? 좋은 전략 아니다. 네, 이재명 후보 어저께도 또 사과했어요. 그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대해서 뭐 언제까지 사과를 합니까 그거를? 아니 코바나 컨텐츠 요 문제 있잖아요. 이건 민주당이 떴다 살 수가 없는 게 자기들이 검찰총장 청문할 때 제대로 그걸 그때는 우리 검증을 편인 줄 했어야지. 알았잖아요. 아니 자기 편이고 나발이 우는 게 어딨어 네. 검찰총장이. 그때는 우리 편인 줄 알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때는 뭐 얘기를 꺼낼 것 같으면 뭐라고 하고. 장재현 의원이 안 된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세상이 이렇게 뒤집힐 수가 장재현 있냐고. 의원이 그 장모 문제 이런 거 다 얘기했다고 이거 막 서류 흔들었다고요. 종이 쪽지 흔들면서 그때 뉴스타파가 윤석열 검증했다가 양념질 다 하고 이거 뭡니까? 그건 반성했어요 다 그건. 이재명 후보의 캠페인에서 지금 이제 좀 두드러지는 게 나를 둘러싸고 이런 가짜 뉴스가 있어요라는 얘기를 본인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짜 뉴스가 있는지를 몰랐는데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말하자면 그 손현원 출신이라는 것도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루머가 돌고 있다라는 걸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근데 나에 대한 이런 마타도 공격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자꾸 이제 본인이 비천하다 뭐 이런 얘기를 같이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뭐 윤석열과의 어떤 대비점을 삼기 위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래서 나는 막 공격당하고 있고 이런 나의 신분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나는 그런 사람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얘기가 같이 해서 뭔가 메시지가 충돌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이 캠페인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민 평론가? 저는 좀 최근에 있었던 두 가지 현상을 분리해서 보는데 소년원 출신이다라는 루머가 돌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이재명 후보가 언급하는 바람에 더 알려져 버렸는데, 근데 저는 이거는 본인으로서 난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아니 근데 그거를 방어권을 행사하려면 나는 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는 어디 학교를 다녔고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는 뭐를 했고 그래도 공장에 다니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해명은 안 하면서 사진 하나 딱 이렇게 내가 소년공 시절에 이게 뭔가 좀 그 해명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일 수도 있고, 혹은 굳이 그렇게 해명 안 해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가짜 뉴스에 민감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먼저 자기가 선제 대응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저도 그런 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누가 악플 달면 대표적으로 하나를 잡아가지고 박제를 떠가지고 제 SNS에 올립니다. 아무도 몰랐는데 악플 달고 있는 거를.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어떻게 뭐 방어할 수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거짓말 이런 것만 안 하면 저는 일단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비천하다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어떤 입지전적인 요소, 또 자수성가를 해왔던 과정, 이런 것들 충분히 후보로서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도 사람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으니까. 근데 그 방식이 남들과의 비교 대조할 필요 없는 것이고, 그리고 스스로를 좀 깎아내리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와 비슷한 성장 환경에서 살아온 많은 국민들이 있는데, 그 국민들의 대표라는 심정으로 선거에 임한다면 비천하다는 표현은 쓰면 안 되는 거였죠. 김래평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떤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워낙 이제 말을 많이 하고 워낙 이제 말을 자유롭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몸을 사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막 뭐 랩으로 치면 프리스타일 랩을 하다가 이제 나오는 어떤 그런 것도 있다고 보는데, 최근에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는 나름대로의 이 고려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혹이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지금 뭐 그걸 의혹이라고 해야 될지 무슨 뭐 스캔들이라고 해야 될지 뭘 주렁주렁 이제 달고 다니는 거잖아요, 계속.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 부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뭔가 하나로 설명할 어떤 틀이 필요한 거고, 그 틀이 우리 식구가 다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뭐 자수성가는 나 혼자 했지만 어쨌든 살다 보니까 일어난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 조카가 뭐 살인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배경을 설명할 수 있는, 그게 근데 합리적으로 설명되는 설명은 아니죠. 네. 가난하게 자랐으면 뭐 다 살인자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그러한 정서적으로 호소하기 위한 어떤 틀을 막 이렇게 좀 형성해갖고 그걸 보여주려는 시도라고 보이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에게 어떤 예방주사를 놓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우리 모르게 예방주사를 오도를 놔서. 서서히 높이는 거야 이것도. 네, 예방주사 계속 나가지고 이후에 예를 들면 뭐 어떤 스캔들이나 어떤 의혹이나 또 이런 게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게 있어? 뭐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뭐 그 가족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다 보니까 그랬나 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걸 우리 머릿속에 심고 있는 거일 수도 있는데. 만들고 있는 거다.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저는 뭐 어떤 김수민 평론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종류의 전략일 수 있지만, 근데 그거를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뭐 선제적으로 이렇게 김을 다 빼는 방식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뭐 그렇게 솔직하고 좋은 방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어떤 그 뭐 본인이 표현하는 대로 비천한 출신이기 때문에 벌어진 상황들은 아닌 것이고, 그러한 상황들을 오히려 그게 왜 그랬는지를 성실히 설명해 주는 게 훨씬 더 진정성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설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비천 뭐 이런 표현은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뭐 비천합니까? 그 정도 뭐 가난하게 사는 건 맞지만, 가난하게 살았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건 있지만 비천한 건 아니에요. 그게 뭐 자신감을 가져요. 노동자 출신이 어떻다고 그렇습니까? 없는 사람이 뭐 어때서 없이 사는 게 뭐 죄입니까? 네, 이상 올천대우님의 말씀이죠. 아니 뭐야? 저는 스맨파입니다. 스트리트맨 파이터입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의 예언을 해보겠습니다. 마켓 하니 안 하니? 저는 마켓 한위의 부하입니다. 두리번 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면은 하루가 언제 다 가는지 모르겠습니다.